그 집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종처럼 부린대. 진짜? 언니가 대신 갈게. 쌍둥이 언니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잣집 아들과의 맞선. 동생에게 온자리였어요. 하지만 동생은 언니의 눈물을 믿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결혼식 날, 언니는 호텔 웨딩홀에서 명품 드레스를 입었고, 동생은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한 드레스를 입었어요. 바보 같은 것. 네 자리는 내가 가져야지. 결혼식을 마친 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날 동생은 몰랐습니다. 언니의 눈물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요. 인생 이야기들. 지금부터 동생의 부자 신랑감을 빼앗아 결혼한 쌍둥이 언니의 충격적인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7년 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 아기 울음소리가 2번 울려 퍼졌고, 간호사는 흰 천에 쌓인 아기들을 어머니 품에 안겨주었지요. 어머나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산모는 지친 얼굴로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아기는 눈, 코, 입이 거울에 비친 듯 닮아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왼쪽 볼에 작은 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두 아이를 구별하는 유일한 표식이었습니다. 점이 있는 쪽이 5분 먼저 세상에 나온 언니 연주, 없는 쪽이 동생 연서였습니다. 연서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늘 언니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얼굴을 마주보며 이를 닦았고, 같은 교복을 입고 나란히 학교에 다녔지요. 사람들은 두 자매를 보며 신기하다는 듯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쟤네 쌍둥이래. 진짜 구별이 안 되네. 하지만 얼굴만 닮았을 뿐 두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7살 생일날의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백화점에서 예쁜 원피스 2벌을 사오셨습니다. 하나는 분홍색, 하나는 하늘색이었지요. 포장을 뜯자마자 연주가 분홍색 원피스를 낚아챘습니다. 언니가 먼저 고를게. 언니니까. 연서는 남은 하늘색 원피스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연서도 분홍색이 더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니한테 양보해. 쌍둥이는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날 밤 연서는 거울 앞에서 하늘색 원피스를 입어보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입다 보니 마음에 들기도 했지요. 연서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고른 거나 내가 고른 거나 똑같은 거야. 언니니까라는 말은 마법의 주문 같았습니다. 새 가방이 생기면 연주가 먼저 골랐고, 용돈이 나오면 연주가 조금 더 가져갔어요. 부모님은 쌍둥이는 똑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늘 조금씩 달랐습니다. 12살 때는 학용품이 그랬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문구점에 간 날 연주는 캐릭터가 그려진 비싼 필통을 집어들었어요. 나 이거. 연서는 옆에 놓인 민무늬 필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반 가격이었지요. 어머니는 두 필통을 번갈아 보시다가 한숨을 쉬셨어요. 연서야, 너는 이거 어때? 깔끔하고 예쁘잖아.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정을 부리는 건 연서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필통이 뭐라고. 안에 뭘 넣느냐가 중요하지. 20살이 되던 해, 두 자매는 같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연주는 경영학과, 연서는 국문학과를 선택했어요. 처음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지요. 연주는 화려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동아리는 가장 인기 있는 곳으로 들어갔고, 친구들은 집안 좋고 얼굴 예쁜 애들로 골랐어요. 연서는 조용히 도서관을 오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숙사방에서 연주가 말했습니다. 연서야, 너는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연서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나는 이게 재미있어. 연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생이 이해되지 않았지요.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저렇게 욕심이 없을까? 연주의 눈에 연서는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27살이 되었습니다. 두 자매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연서는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고 연주는 대기업 비서실에서 근무했지요. 어느 주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서야, 이번 주 일요일에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연서는 오랜만에 친정집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언니 연주도 있었지요. 다 왔네. 앉아라. 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연서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너희한테 맞선 자리가 들어왔다. 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여셨습니다. 맞선이라니. 연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연서, 너한테는 이태민이라는 분 집안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 대기업 임원 아들이래. 저요? 그래. 내 회사 거래처 분이 널 보고 추천하셨나 봐. 연서는 얼떨떨했습니다. 맞선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연주는 박준호라는 분이야. 중소기업 연구원이신데 성실하고 착하다더라. 연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기업 임원 아들과 중소기업 연구원. 그 차이가 귓가에서 맴돌았지요. 며칠 뒤 연주가 연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커피와 케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연주가 먼저 무언가를 사오는 일은 드물었지요. 연서야, 나 할 말 있어. 연주는 소파에 앉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서는 케이크를 접시에 옮기다 말고 언니를 바라보았어요. 왜 언니? 무슨 일 있어? 연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있잖아, 이태민 씨 집안 얘기 들었어? 연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그 집 시어머니가 엄청 무섭대. 며느리를 종처럼 부린다더라. 정말? 응. 내 친구 오빠가 그 집이랑 거래하는데 소문이 파다하대.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정말로 걱정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연서는 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왼쪽 볼에 작은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 점으로 둘을 구별했지요. 점이 있는 쪽이 언니, 없는 쪽이 나. 연서야, 언니가 대신 갈게. 응. 이태민 씨 맞선, 언니가 대신 가겠다고. 너는 착해서 그런 데 가면 못 버텨. 연주가 연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언니가 대신 그 힘든 데 갈게. 너는 준호 시내로 가. 거기는 집이 좀 작아도 사람들이 순하다잖아. 연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언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그날 밤 연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언니의 말을 곱씹었지요. 언니가 나 대신 힘든 곳에 간다고. 고마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건 늘 언니가 먼저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언니가 양보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양보가 아니라 희생이었지요. 연서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서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준호 시내로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연서야, 이태민 씨 집안에서 너를 보자고 한 건데. 알아요. 그래도 저는 준호 씨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연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제 마음이요. 그렇게 두 자매의 맞선 자리가 뒤바뀌었습니다. 연주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태민을 만났고 연서는 경기도의 작은 카페에서 박준호를 만났지요. 연서의 맞선 상대 준호는 수수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이 따뜻해 보였어요. 첫 인사를 나누는데 준호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카페가 좀 허름하죠?
죄송해요. 연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데가 편해요.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간의 만남 끝에 두 자매 모두 결혼이 결정되었습니다. 연주는 호텔 웨딩홀을 예약했고 연서는 동네의 작은 예식장을 잡았어요. 결혼식 날 두 자매는 각자의 장소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연주의 드레스는 프랑스 명품이었고 연서의 드레스는 국내 브랜드 세일 제품이었지요. 연서는 거울 앞에서 드레스 자락을 매만졌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마음에 들었어요. 프리지아 부케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지요. 하객들이 빠져나간 뒤 연주는 호텔 로비에서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바보 같은 것.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내 자리는 내가 가져야지. 연주의 왼쪽 볼에서 작은 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 두 자매가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연주는 비즈니스 라운지로 향하고 있었고, 연서는 일반 게이트 앞에 서 있었지요. 언니. 연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이힐 소리만 멀어져 갔지요. 연서는 잠시 멈춰서서 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키, 같은 걸음걸이. 그런데 왜일까요?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물었어요. 왜 그래? 추워. 연서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았지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에 기대어 연서는 서늘했던 마음을 덮어두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지요. 연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연서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서울 친정집보다 작았지요. 하지만 연서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된장찌개 냄새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서 와,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 순옥이 앞치마를 두른 채 웃고 계셨어요. 손에는 작은 반찬통이 들려 있었지요. 내가 깍두기 담갔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연서는 두 손으로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거칠었어요. 오랜 세월 살림을 해온 손이었지요. 시아버지 성우도 거실에서 일어나 연서를 맞았습니다. 어서 와. 우리 집이 좁아서 미안하다. 성우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긁적였어요. 연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늑하고 좋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지요. 연서는 그 표정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집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넓었습니다. 준호의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아내를 아꼈어요.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밤에도 연서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왔지요. 이거 역 앞에서 파는 건데 맛있더라. 종이봉투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연서는 봉투를 받아들며 웃었어요. 고마워. 근데 야근하고 피곤하잖아.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준호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웃는 얼굴은 환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채소를 고르고 고기를 사고 간식거리를 담았지요. 준호는 연서 옆에서 카트를 밀며 물었어요.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까? 된장찌개 어때? 좋아. 그럼 두부도 사자. 장을 본 뒤 집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지었습니다. 준호가 채소를 씻으면 연서가 칼질을 했어요. 서툴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요. 우리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지? 준호가 물었습니다.
연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응, 행복해. 같은 시각, 연주의 신혼집은 강남 타워 팰리스 50층이었습니다.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요. 하지만 연주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정 여사는 며느리를 장식품 취급했어요. 결혼 첫날부터 그랬지요. 넌 그냥 있어. 집안일은 가사 도우미가 해. 네. 손 버리지 마.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어. 연주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지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예쁜 며느리를 옆에 두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남편 태민은 결혼 첫 주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그래. 회사 일이 많아. 전화기 너머로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지요. 언제 들어와? 몰라. 늦을 것 같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주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지요.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빛이 연주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결혼 첫 해가 지나는 동안 두 자매의 삶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연서의 남편 준호가 맡은 프로젝트가 연달아 성공했어요. 회사에서 주목을 받았지요. 팀장으로 승진했고 스톡옵션까지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순옥은 친척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연서가 오고 나서 집안에 좋은 일만 생겨.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야. 연서는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연서 자신도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마케팅팀 대리로 승진했고 담당 프로젝트가 사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지요. 연서 씨가 들어간 팀은 무조건 잘 돼. 동료들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복덩이야, 복덩이. 연서는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뿌듯했지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SNS에 소소한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만든 저녁 사진, 주말 나들이 사진, 가끔은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셀카도 있었지요. 우리 집 된장찌개 최고. 주말 장보기 완료. 시어머니가 해주신 깍두기.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럽다 진짜. 행복해 보여요. 축하해요. 연서는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반면 연주의 화려한 성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어요. 연주는 TV 화면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지요. 태산그룹 임원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시아버지였습니다. 화면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크게 비쳤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고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지요. 그날부터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재산 압류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외제차가 끌려나갔고 별장이 경매에 넘어갔지요. 시어머니 정 여사는 연주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떡해. 다 끝났어. 연주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위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위로할 여유가 없었지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 태민의 외도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태민 씨, 이게 뭐야? 연주는 태민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문자를 들이밀었어요.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였지요. 태민은 한숨을 쉬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뭐? 넌 가진 것도 없잖아. 애초에 내 집안이 뭔데. 연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민의 눈에는 어떤 미련도 없었어요. 위자료 한 푼 없이 연주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타워 팰리스를 나섰지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연주는 로비의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얼굴이었어요. 50층에서 내려다보던 야경은 이제 남의 것이 되었지요. 친정에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이런 꼴을 보일 수 없었어요. 연주는 결국 서울 외곽의 고시원을 찾았지요. 고시원 방은 2평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연주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더 나은 삶을 골랐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연주는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SNS를 검색했지요. 연서의 계정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남편이랑 첫 결혼기념일. 작은 케이크지만 행복해요. 사진 속 연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준호가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지요. 작은 식탁, 소박한 케이크.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연주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김장했어요. 사진 속 연서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고무 장갑을 끼고 배추를 절이고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연서의 어깨를 감싸며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가족 분위기 너무 좋다. 며느리 복 터지셨네요. 부러워요, 진짜. 연주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손가락 아래서 흔들렸지요. 내가 버린 자리에서 제가 행복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이 양보해준 맞선 자리였어요. 아니, 양보가 아니었지요. 거짓말로 빼앗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동생이 행복하다니. 연주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왜 내가 거기서 웃고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연주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라면 하나를 끓여놓고도 몇 젓가락 뜨지 못했지요. 하지만 동생의 SNS는 매일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요. 남편 승진 축하해요. 우리 준호 최고. 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연서가 준호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이었어요. 댓글이 100개가 넘었지요. 연주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가진 건 원래 내 거였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좋은 건 언니인 자신이 먼저 가졌는데, 새 원피스도 예쁜 가방도 용돈도. 그런데 왜 지금은 동생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연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 그날 밤 연주는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친정집이 나타났어요. 생일 케이크 앞에 두 소녀가 앉아 있었지요. 왼쪽 볼에 점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 점이 있는 아이가 케이크 위에 딸기를 먼저 집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먹을게. 언니니까. 점이 없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연주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꿈이 생생했지요. 그래, 나는 언니야. 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헬쑥하게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언니가 먼저 가져야지. 연주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행복을 무너뜨릴 방법.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연주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동생의 SNS를 열었지요. 이번에는 게시물이 아니라 팔로워 목록을 훑었습니다. 연서 회사 동료들이 있겠지.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한소라 기업 마케팅팀. 연서와 같은 회사, 같은 팀이었습니다. 연주는 한소라의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게시물들을 훑어보았지요. 오늘도 야근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바쁘지? 어떤 사람은 운도 좋아. 불만이 가득한 글들이었어요.
연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사람이야. 고시원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연주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미소 지었어요. 곧 무언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연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남편과 웃고 시어머니와 김장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터였어요. 같은 얼굴을 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연주는 고시원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소라의 SNS 프로필이 화면에 떠 있었지요. 며칠 동안 그녀의 게시물을 샅샅이 훑었어요. 오늘도 연서 씨 프로젝트 회의 나는 왜 맨날 보조지?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승승장구하고 불만과 질투가 가득한 글들이었습니다. 연주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라면 이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연주는 한소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연서 언니예요. 쌍둥이 언니요. 동생 회사 생활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답장이 금세 왔어요. 아, 네. 연서 씨 언니시구나. 반가워요. 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첫 번째 그물이 던져졌지요. 며칠 뒤 연주와 소라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연주는 일부러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고시원에 사는 티를 내면 안 되었지요. 만나서 반가워요, 소라 씨. 연주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라는 연주의 얼굴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와, 진짜 연서 씨랑 똑같이 생기셨네요. 그렇죠? 쌍둥이니까요. 연주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주는 소라에게 고급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동생 옆에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소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5만 원권 상품권이 5장이었지요. 월급에서 빠듯하게 생활하는 소라에게는 큰 금액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연주는 소라를 만날 때마다 선물을 가져왔어요. 명품 지갑, 화장품 세트, 현금이 든 봉투까지. 소라는 점점 연주에게 마음을 열었지요. 어느 날 연주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요, 이건 비밀인데. 소라가 귀를 기울였어요. 연서가 예전에 나한테 한 짓이 있어서요. 사실 돈 문제로 집안이랑 크게 싸웠거든요. 네. 연서 씨가요? 연주는 눈을 내리깔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이지만 말하기 힘들어요. 친정 부모님 카드를 몰래 쓴 적도 있고. 소라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요. 연서 씨가 그런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달라요. 연주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연기였지만 소라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요. 연주는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그리고 요즘 연선의 남편 있잖아요. 늦게 다니더라고요. 준호 씨요? 야근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언니 눈에는 좀 이상해 보여서.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연서 씨, 요즘 전화 자주 받고 나가더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소라는 자신도 모르게 맞장구를 쳤지요.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소라는 그 이야기를 회사 단톡방에 흘렸어요. 나도 들었는데라는 식으로 시작해서 확실하진 않지만으로 끝나는 말들이었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연서 씨 남편이 바람핀데 친정에서 돈 문제로 싸웠다더라. 누군가 SNS에 익명 계정을 만들어 글을 올렸습니다. 기업 김연서 횡령녀 의혹. 남편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는 불쌍한 여자. 연서는 처음에 그 소문을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썼지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연서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점심시간에 함께 밥 먹자는 사람이 없었지요. 무슨 일 있어요? 연서가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동료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며칠 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연서 대리님, 면담 요청드립니다. 연서는 의아한 마음으로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앉으세요. 연서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비 처리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해 주세요. 네. 그게 무슨 내부 감사 절차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서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횡령 의혹이라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연서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지요.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에 자신의 이름이 검색어에 올라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퇴근 후 시댁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 순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연서야, 이게 무슨 소문이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바람핀다고. 동네까지 소문이 퍼졌어. 연서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바람이라니. 준호가.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러더라. 인터넷에 떠도는 글 봤다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시아버지 성우도 거실에서 나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지요. 연서야, 당분간 집에 오지 마라. 정리 좀 하고. 연서는 시댁 문을 나서며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횡령도 남편의 외도도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연서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보, 나 오늘. 나도 들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연서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회사에서 난리래. 당신 이름이 검색어에 올랐다고. 나도 몰랐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왜 이런 소문이 나? 처음으로 부부가 크게 다투었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쏟아지는 소문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전화해서 울었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다고. 여보, 나는 정말. 좀 쉬자. 나 오늘 회사에서 자고 올게. 준호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연서는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거실에 연서 혼자 남았지요. 다음 날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서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 소문 듣고 충격받으셨대. 지금 병원이야. 연서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지요. 엄마. 연서야, 아버지가. 연서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지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며칠 뒤 연서는 산부인과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진단서가 들려 있었지요. 임신 초기였어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 징후가 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연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지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결국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연서는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없었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모두 각자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연서는 홀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나가시면 경력에 흠이 안 남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이었어요. 연서는 대꾸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지요. 사물함을 정리하는데 지나가던 동료들이 눈을 피했어요.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후배도, 점심을 먹던 선배도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자. 시간이 필요해. 별거 통보였어요. 연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도, 직장도, 아이도, 아버지의 건강도 전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서는 텅 빈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가도 달라지는 건 없었지요.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숟가락을 들 힘이 없었어요. 잠을 자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눈을 감으면 악몽이 찾아왔지요. 연서는 그냥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만 반복해서 보았어요. 어느 날 새벽 연서는 집 앞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벤치에 앉아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새벽 2시였지요.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인데도 아직 쌀쌀했지요. 연서는 얇은 외투를 여미며 몸을 웅크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연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지요. 여보세요. 연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랐어요.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지금 어디야? 이 시간에. 집 앞 공원이요. 이 밤에 거기서 뭘 해? 들어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요즘 이상해. 연서의 심장이 뛰었어요. 밤마다 뭘 찾는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라. 잠도 안 자고. 네? 나도 몰라. 근데 그 애가 뭔가 알아보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야, 나도. 너한테 미안해. 확인도 안 하고 화부터 냈으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서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준호가 뭔가 알아보고 있다. 무엇을 찾는 걸까요? 연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움직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연서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한 발씩 옮겼습니다. 벤치 위에 놓아두었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공원 출구가 보였지요. 아직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고시원 방에서 연주는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SNS가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어요. 게시물이 전부 사라졌지요. 연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넌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연주의 얼굴도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지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연주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연서는 오랜만에 아침 해를 보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웠지요. 일주일 동안 커튼을 열지 않았어요.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연서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젖혔지요. 밖이 환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연서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설거지가 밀려 있었어요. 일주일치 그릇이 쌓여 있었지요. 손을 움직이기 싫었지만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일단 이것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서는 그릇을 하나씩 씻기 시작했어요. 점심때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연서는 멈칫했어요. 누가 찾아올 리 없었지요.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문을 열자 순옥이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는 반찬통이 가득했지요. 밥은 먹고 다니냐? 연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순옥이 안으로 들어와 부엌을 둘러보았어요. 설거지는 해놓았지만 냉장고 안이 텅 비어 있었지요. 이게 뭐야? 굶고 있었구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어요. 깍두기, 멸치볶음, 된장 이거 먼저 먹어. 연서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어머니 됐어. 먹어. 순옥의 목소리가 단호했지만 눈가는 붉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굽는데 시어미가 뭘 한 거야. 내가 잘못했어. 연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밥그릇 위로 떨어졌지요. 시어머니가 연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서야, 준호가 뭔가 찾고 있어. 네. 그 애가 일주일 동안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라. 뭘 보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연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젯밤에 드디어 말하더라. 소문 출처를 거의 찾았다고. 저녁이 되자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집에 있어? 갈게. 연서의 심장이 뛰었어요. 일주일 만에 받는 남편의 문자였지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연서를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일주일 전과 달랐습니다. 준호가 노트북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 화면에는 캡처된 대화 내용들이 띄워져 있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 SNS 댓글, 익명 게시판 글들이었지요.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추적했어. 처음 글을 올린 계정들, IP 주소, 전부 파봤어. 연서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 한 사람한테서 시작됐더라. 준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소라의 SNS 프로필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 알아? 당신 회사 동료야. 연서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같은 팀이야. 근데 소라 씨가 왜? 이 사람이 소문을 퍼뜨린 첫 번째 사람이야.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준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지어낸 게 아니야. 누군가한테 들은 걸 퍼뜨린 거야. 연서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누구한테? 준호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당신 언니. 연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응. 한소라, SNS에 당신 언니가 접촉한 흔적이 있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여러 번 만났어. 연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언니가 왜? 어릴 때부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 원피스를 먼저 가져가던 언니. 용돈을 더 챙기던 언니. 언니니까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결혼 전 눈물을 흘리며 맞선 자리를 바꾸자고 했던 언니의 얼굴. 여보 나. 준호가 연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당신을 의심했어. 연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도 몰랐잖아. 그래도 남편이 아내를 믿어야 하는데. 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 찾으면서 생각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소문 몇 개에 흔들려서 연서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이 찾아줘서 고마워. 준호가 아내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지요. 이제 어떡할까? 연서가 물었습니다. 한소라를 만나야 해. 직접 확인해야지. 다음 날 준호와 연서는 한소라를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서 기다렸지요. 소라가 나왔습니다. 연서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연서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연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대화 기록 설명해 주실래요? 화면에 소라와 연주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떠 있었지요. 소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소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서 씨 언니가 쌍둥이 언니가 다 시킨 거예요. 연서는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 동생 안부가 궁금하다고 연락 왔어요.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다가 슬슬 얘기를 흘리더라고요. 소라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연서 씨가 친정에서 돈 문제로 싸웠다. 남편이 요즘 늦게 다닌다.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언니가 하는 말이니까. 연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였어요. 언니가 한 짓이었지요. 어린 시절부터 언니를 믿었습니다. 언니니까라는 말에 양보하고 참고 웃어넘겼어요. 맞선 자리를 바꾸자고 했을 때도 시어머니가 무섭다는 말을 믿었지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라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연서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처럼 속았어요. 연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사실대로 말할 수 있어요?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말할게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일주일 뒤 회사 인사팀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횡령 의혹은 완전히 무혐의로 판명되었어요. 경비 처리 내역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한소라는 전체 회의에서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사실 확인 없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김연서 대리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동료들이 연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들이었지요. 퇴근길에 후배가 연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 저도 죄송해요. 그때 선배 편 못 들어드려서. 연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다들 몰랐던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소문 안 믿을게요. 후배가 꾸벅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연서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지요. 시어머니 순옥이 직접 연서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연서야. 순옥이 연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다. 연서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일주일 전 당분간 오지 말하던 시아버지 성호도 함께 왔지요. 연서야, 내가 미안하다. 확인도 안 하고 화부터 냈으니. 아버님 괜찮아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반찬으로 식탁을 차렸지요. 준호가 밥을 푸고 연서가 국을 덜었어요. 오랜만에 네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어색함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따뜻한 공기가 흘렀지요. 이 깍두기 어머니가 담그신 거예요? 그래. 내가 좋아하잖아. 연서는 깍두기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한 소리가 났어요. 눈물이 날 뻔했지요. 밤이 되어 시부모님이 돌아간 뒤 준호와 연서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소문 몇 개에 흔들려서. 연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혼자 감당하려고만 했어. 준호가 연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감당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연서는 남편의 품에 기대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진실을 찾아줘서. 당연한 거지. 내 아내잖아.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지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준호가 전화를 받았지요. 여보세요? 김연서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여기 병원 응급실입니다. 연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자분이 김연주 씨인데 연락할 가족이 이 번호밖에 없어서요. 연주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했어요. 연서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을 멍하니 들었습니다. 언니. 자신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른 언니. 준호가 전화를 끊고 연서를 바라보았어요. 여보, 어떡할 거야? 연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언니를 미워해야 했어요. 자신의 직장을, 가정을, 아이까지 앗아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이불 덮고 잤던 밤. 비 오는 날 한 우산 쓰고 학교 가던 길. 생일날 케이크 앞에 나란히 앉았던 모습. 연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고요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여보, 왜 그 사람한테 가려고 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당신한테 그 짓을 한 사람인데. 연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그래도 언니니까. 준호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연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니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외면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그래도 언니잖아. 어릴 때부터 수없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양보할 때마다, 참을 때마다 되뇌었던 말.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의 무게가 달랐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연서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연서는 부엌으로 향했지요.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참기름을 둘렀어요. 미역국이었습니다. 어릴 때 생일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이었지요. 준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여보, 뭐해? 연서는 미역국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병원에 가려고요. 연서는 보온병에 미역국을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요.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어요. 준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갈게. 괜찮아. 혼자 다녀올게. 연서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화낼 수도 있잖아.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힘들까봐. 준호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어. 조심해. 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연서는 간호사에게 병실 위치를 물었어요. 김연주 환자요? 3층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연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305호.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다시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창가 침대에 연주가 누워 있었습니다. 연서는 숨을 멈췄지요. 언니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팔은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링거를 꽂은 손이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했지요.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어요.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거울처럼 닮은 얼굴. 하지만 지금 침대에 누운 사람은 연서가 기억하는 언니가 아니었어요. 연주가 눈을 떴습니다. 동생을 보자 고개를 돌렸지요. 왜 왔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내가 한 짓 알면서. 연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지요.
뚜껑을 열자 미역국 냄새가 퍼졌어요. 언니, 이것부터 먹어. 연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야, 그게. 미역국이야. 얼굴이 왜 이래? 며칠이나 굶은 거야. 연서는 침대 옆 테이블에 국을 덜어 놓았어요. 숟가락도 함께요. 연주는 그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나한테 왜 이래? 뭐가? 내가 나 미워해야 하잖아. 욕하고 때리고 그래야지. 연서는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나도 알아. 언니가 뭘 했는지.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한솔아한테 접근한 것도, 소문 퍼뜨린 것도. 다 알아. 연주가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그런데 왜 온 거야? 왜? 연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나도 모르겠어. 연서가 천천히 말했어요. 미워해야 하는 거 알아. 내 직장도, 가정도, 아이도 다 언니 때문에 잃을 뻔했으니까. 연주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언니 생각이 나더라. 연서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비 오는 날 한 우산 쓰고 학교 가던 거. 밤에 무서우면 언니 이불로 들어가던 거. 생일날 케이크 앞에 나란히 앉아서 촛불 불던 거. 연주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연서야. 언니가 나쁜 짓 한 거 알아. 근데 그래도 언니잖아. 연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지요. 27회를 살면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연서야,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불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서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손이었지요. 울지 마. 일단 밥부터 먹어. 연서가 미역국 그릇을 언니 앞에 가져다 주었어요. 숟가락을 쥐어 주었지요.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릴 때 익숙한 맛이었지요. 연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뒤 연주는 퇴원했습니다. 연서는 언니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준호는 처음엔 반대했지요. 여보,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뭘 했는데? 알아. 그래도 내 언니야. 준호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지요. 시어머니 순옥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언니를 데려와도 될까요? 당분간만요. 순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 생각했지요. 그 여자가 우리 며느리한테 한 짓을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연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그래도 사람이 먼저잖아요. 순옥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작은 방 정리해라. 이불은 내가 가져올게. 연주는 20평 아파트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캐리어 하나뿐이었지요. 처음엔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밥상 앞에 앉아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언니, 밥 먹어. 연서가 숟가락을 쥐어 주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됐어. 먹어. 연주는 천천히 밥을 떴습니다. 목이 메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연주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설거지 내가 할게.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반찬을 만들 때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옥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연주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지요. 여기 감자 좀 깎아봐. 네. 이웃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그런 짓 하고도 같이 살아?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하지만 연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 준비를 도왔지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뭔가를 속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어느 저녁 연주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연서야. 응.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왜 데려온 거야? 연서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냄비를 저으며 빙그레 웃었지요. 그래도 언니잖아. 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돼. 나라면 절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보다 못난 건가 봐. 연서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훨씬 나아. 목소리가 떨렸지요. 어릴 때부터 알았어. 내가 나보다 착하다는 거.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 연서는 불을 끄고 언니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언니니까 늘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연주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었지요. 연주는 작은 식당에 취직했어요. 설거지와 홀서빙을 맡았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처음으로 스스로 번 돈이었지요. 연서야, 이거. 연주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야, 이게. 생활비. 조금이지만 보태고 싶어. 연서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됐어. 언니 모아. 아니. 받아줘. 제발. 연주의 눈이 간절했어요. 연서는 결국 봉투를 받았지요. 고마워, 언니. 연주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예전에 연주는 남에게 주는 법을 몰랐습니다. 받기만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주는 것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와 연서, 시어머니 순옥, 시아버지 성우, 그리고 연주까지. 순옥이 깍두기를 내밀었어요. 연주야, 이거 내가 담근 거지. 맛있더라. 연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순옥이 연주를 연주야라고 불렀어요. 연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저녁을 먹은 뒤 연서가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연주가 옆에 와서 나란히 앉았지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연서야. 응. 고마워. 연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를 버리지 않아서. 다시 기회를 줘서. 연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도 고마워. 내가 뭘. 돌아와줘서. 두 자매가 나란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달빛. 27회 전 같은 날 태어났던 두 사람이었지요. 왼쪽 볼에 점이 있는 쪽이 언니, 없는 쪽이 동생. 그것만이 둘을 구별하는 표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얼굴만 같은 게 아니었지요. 마음도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연주가 조용히 동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연서는 그것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났지요. 언니. 응.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살자. 달빛이 두 자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미소. 어릴 때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달랐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외롭게 하고 진심은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벌이 아니라 내민 손 하나에서 시작되지요. 연서가 내민 손을 연주가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자매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지요. 내일도 해가 뜰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평범한 하루들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설거지를 하고, 함께 웃는 날들이요.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같은 얼굴을 한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